외젠 들라크루아, 19세기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로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에 반발하여 예술적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며 인간 본연의 감정 표현을 중시했습니다. 미술사, 이거 참 재밌는 게요. 항상 판을 뒤엎는 반항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19세기 프랑스 미술계가 진짜 그런 거대한 전쟁터였거든요. 한쪽엔 냉철한 이성과 질서, 다른 한쪽엔 주체할 수 없는 감성과 열정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자, 이 싸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19세기 프랑스 미술은 말 그대로 두 거인의 전쟁터였습니다. 한쪽은 완벽하게 통제된 정밀함의 선, 다른 한쪽은 주체할 수 없는 원초적인 열정의 색채. 이게 뭐냐? 결국 이성과 감성의 대격돌이었던 거죠. 그럼 당시 미술계는 누가 꽉 잡고 있었냐? 바로 신고전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질서, 논리, 그리고 아주 그냥 칼 같은 정밀함, 이걸 거의 숭배하는 분위기였어요. 모든 게 완벽한 계산 아래 딱딱 맞아 떨어져야 했죠. 그리고 이 신고전주의를 뒷받침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아카데미입니다. 여기는 규칙이 아주 엄격했어요. 그 중에서도 왕 중의 왕은 뭐였냐? 바로 선으로 그리는 소묘였습니다. 이성적이고 완벽한 기술을 보여주는 건 오직 선뿐이다. 색채? 그거는 그냥 선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 조연일 뿐이야. 딱 이랬던 거죠. 자, 그럼 이 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입니다. 그야말로 신고전주의의 절대군주였죠. 그의 작품을 보면 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죠? 이 차분함, 이 완벽한 정밀함, 그림에서 아주 그냥 냉철한 이성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질서 잡힌 파티에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음악을 확 바꿔버리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을 들고 나타난 이 도전자,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외젠 들라크루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거물이 정면으로 맞붙게 된 역사적인 장소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파리에서 가장 핫한 미술 전시회 살롱전이었습니다. 때는 1824년,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이 두 화가의 그림이 바로 옆에 나란히 걸리게 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 두 그림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왼쪽 앵그르 그림은 굉장히 고요하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듯 질서정연합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오른쪽 들라크루아 그림은요? 이건 뭐 혼돈 그 자체입니다. 실제 있었던 학살 사건을 그렸는데 무슨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생생한 감정이 막 폭발하고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비평가들의 반응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아니, 저게 그림이야? 추한 주제를 가지고 추하게도 그렸네. 그냥 스타일이 다르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건 예술이 아니다. 추함을 숭배하는 그림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렸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들라크루아는 도대체 뭘 다르게 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가 일으킨 물감의 혁명, 한번 파헤쳐보죠. 들라크루아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감정, 그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을 그리려면 선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색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거였어요. 색채를 더 이상 선의 시녀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감정의 화가 들라크루아, 그의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네, 그 뉴턴, 괴테 같은 과학자들이 빛과 색의 비밀을 막 밝혀내던 시기였거든요. 아, 색이라는 게 그냥 물감 덩어리가 아니구나.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이구나. 이 과학적인 발견을 예술로 끌어온 최초의 화가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쓴 방법이 뭐냐?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보색을 적극적으로 쓴다. 둘째,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지 않고 순수한 색 그대로 캔버스에 칠한다. 셋째, 이걸 우리 눈이 섞어서 보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은 물감을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들잖아요. 근데 들라크루아는
빨간색 바로 옆에 그 보색인 초록색을 딱 칠해버리는 거예요. 노란색 옆엔 파란색을요. 그럼 이 색들이 우리 눈에 망막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막 진동하는 것처럼 훨씬 더 강렬하고 생생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우리한테 익숙한 음식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 앵그르의 방식은 말하자면 짬뽕 같은 거예요. 온갖 좋은 재료를 넣고 끓여서 결국엔 하나의 붉은 국물 맛으로 통일되죠. 그쵸? 근데 들라크로와는요? 양장피를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 하나하나가 자기 색깔과 맛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또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색들이 서로 섞여 죽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게 만든 거죠. 그리고 들라크로와의 이런 혁명적인 색채 기법과 그의 뜨거운 정치적 열정이 만나서 폭발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의 대표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건 1830년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부패한 왕 샤를 10세를 몰아내기 위한 7월 혁명으로 아주 뜨거웠죠. 들라크로와는 내가 조국을 위해 직접 싸우진 못했어도 그림으로나마 이 위대한 순간을 남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위대한 그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저기 중앙에 깃발을 든 여성, 저분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자유의 여신, 마리안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쓴 모자가 바로 자유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주변을 보세요. 멋지게 차려입은 신사, 학생, 그리고 저기 총을 든 어린 소년까지 사회 모든 계층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혁명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압도하는 저 삼색기의 강렬한 빨강, 흰색, 파랑 어떠세요? 그런데요, 이 그림이 담고 있는 혁명의 기운이 너무 강렬했던 탓일까요? 당시 정부가 이 그림을 사놓고는 너무 선동적이라면서 대중들이 못 보게 오랫동안 창고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바낭아, 들라크로와의 싸움이 그 이후 미술사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의 위대한 유산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들라크로와 이전의 그림이 얼마나 똑같이 그렸는가, 즉 눈에 보이는 걸 재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들라크로와는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로 미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림이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화가의 영혼이 담긴 뜨거운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거죠. 그리고 그가 쏘아올린 이 혁명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들라크로와가 선으로부터 해방시킨 자유로운 색채라는 바통을 1870년대의 인상주의자들이 이어받아서 찬란한 빛을 그렸고요. 그 바통은 또 1880년대 반고흐 같은 후기 인상주의자들에게 넘어가서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시인 샤르르 보들레르가 들라크로와를 아주 흥미롭게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회의주의자이면서도 예의 바르고 멋쟁이면서도 강한 의지를 가졌고 영리하면서도 독재자 같았다. 그러면서도 천재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다정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라고요. 어떠세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얼마나 복잡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의 예술이 왜 그토록 강렬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에 색채가 정말로 감정이라면 들라크루아와 같은 이런 위대한 반항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색채가 영원히 차가운 이성의 선 아래 갇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예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미술사에 남긴 이 거대한 물결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